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뇌물, 청탁, 가족비리로 얼룩진 황희 정승이 20년이나 영의정을 지낸 비결입니다. 청백리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조선 초기 명재상 황희는 사실 청렴함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는데 태종시대 최고 실세 중 하나인 지신사를 거쳐 세종시대에 거의 20년간 영의정 자리에 있었습니다. 황희에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조정 능력으로 왕의 개혁과 정책이 현실에 착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했고 신하들 사이에서의 논쟁을 조율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황희는 비록 청백리는 아니었을지 모르나 이인자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자 능력, 바로 탁월한 조정 능력으로 조선 최고 재상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황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신선 같은 수염을 기른 인자한 노정승, 그리고 청백리 재상으로 황희에 대해서는 수많은 일화들이 전해져 옵니다. 붓으로 먹을 찍어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종의 아이가 그 위에 오줌을 쌌으나 아무런 노여운 기색도 없이 손수 그것을 훔칠 따름이었다. 해도마연 남루한 옷차림의 맨발의 어린아이들이 들어와서 어느 놈은 공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또 어떤 놈은 공의 옷을 밟으며 술상 위에 안주를 모두 움켜쥐고서 먹고 또 공을 때리기도 하니 공이 말하기를 아프다. 아파라고 할 뿐이었다. 이 어린아이들은 모두 노비의 아이들이었다. 청파극담. 어느 날 세종이 미복 차림으로 황희의 집을 방문했다가 청빈하고 검소한 모습에 감동해 새 집을 하사했다. 임하필기. 그런데 이러한 스토리들이 정말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조선시대 내내 황희가 재상의 사표로 엮여져 와서 사람들이 원하는 재상상이 황희라는 인물에 투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종의 구전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된 것인데 황희가 온화하고 관대했다는 것은 당시의 기록 곳곳에 등장하지만 청백리라는 부분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영의정부사 황희졸기에 보면 그는 성품이 지나치게 관대해 재가에 단점이 있었으며 청렴결백한 지족과 모자라서 비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탁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친한 사람을 주로 추천하는 등 인사에 공정하지 못했고 매관매직하고 형옥을 팔아 뇌물을 챙겼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는 대사원을 겸하던 세종 7년 남원 부사로부터 유지로 만든 수레나 가마 등을 덮는 우비인 알롱을 받았다 자수했고 저의정으로 재임하던 세종 9년에는 소위 서달 사건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2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1427년 명선덕 2년 황희맹사성을 파직하고 서선의 직첩을 회수하는 등의 명을 내리다.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은 관직을 파면하고 판서서선은 직첩을 회수하고 형조 참판 신계는 강음으로 대사원 조계생은 퇴인으로 형조절한 안승선은 배천으로 각각 귀양 보내고 서다른 장 100대에 유 3000리를 속으로 바치게 하고 온수 현감 이수강은 장 100대에다 유 3000리에 처하여 광양으로 보내고 전 지직 4년사 조수는 장 100에도 3년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직산 현감 이운과 목천 현감 윤하는 각각 장 100에도 3년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대응 현감 노호는 장 90에도 2년 반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신창 현감 곽규와 신창 교도 강유는 각각 장 100과도 3년에 처하고 도사신기는 장 100에 처하였다. 서다른 선의 아들이며 황희의 사위인데 모친 최씨를 모시고 대응현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창현을 지나다가 그 고을 아전이 예로 대하지 않고 달아나는 것을 괘씸하게 여기어 종 잉질종 등 세 사람을 시켜 잡아오려고 하였는데 잉질종이 길에서 어떤 아전 하나를 붙잡아 묶어서 앞세워 가지고 그에게 달아난 아전의 집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아전 표홍평이란 자가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어떠한 사람인데 관원도 없는 데서 이렇게 아전을 묶어놓고 때리느냐 하니 종들이 그 말에 성이 나서 운평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차고 또 큰 작대기로 엉덩이와 등줄기를 함부로 연하면 번 두들기고서 끌고 다리 있는 데까지 왔는데 운평이 어리둥절하여 말을 못하는지라 다리 확임에 잘 살펴보지 않고 말하기를 일부러 술 취한 채 하고 말을 안 하는구나 하면서 수행원 서득을 시켜들여 작대기로 무릎과 다리를 50여 번이나 두들겼다. 운평이 그 이튿날 그만 죽어버렸는데 그 집에서 감사에게 고소하니 감사 조계생이 두순과 이수강을 시켜 신창에서 함께 국문하게 하였다. 순과 수강이 다리 주장하여 때리게 한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신창 관노에게 주어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희가 찬성으로 있었는데 신창은 바로 판부사 맹사성의 본고향이므로 그에게 부탁하여 원수진집과 화해를 시켜달라 하였다. 운평의 형 복만이란 자가 때마침 서울에 왔기로 사성이 불오게 하여 힘써 권하기를 우리 신창 고을의 풍속을 아름답지 못하게 하지 말라 고하고 또 신창 현감 곽규에게 서신을 보내어 잘 주선해 주도록 하고 서선도 또한 규와 수강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다리 외아들임을 말하여 동정받기를 청하고 노후는 선의 사위인지라 이웃 고을 수령으로서 꼭 몸소 가기도 하고 꼭 사람을 시켜서 애걸하기도 하였다. 이에 규가 호에게 내통하여 일러주기를 차서관의 보고가 맞떠났다. 하므로 호가 길목을 질러 그 서류를 손에 넣었으며 강윤이 또한 최씨의 결에 부치인지라 원수진집을 꿰어 이익을 줄 것을 약속하고 사화를 권하매 북만이 역시 뇌물을 받고 사성과 규의 말대로 원수진집에 가서 달려 이르기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고 본고을 재상과 현임 수령의 명령을 아전으로서 순종하지 않다가 나중에 몸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고 하여 드디어 사업장을 써 받아가지고 운평의 아내에게 주어 신창에 바쳐서 온수연으로 보내니 수강이 순과 함께 의논하여 다시 관련된 증인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조서를 뒤집어 만들어 달을 면제되게 하고 죄를 잉질종에게 돌리어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자신의 사위이자 형조판서 서선의 아들인 서달이 신창현의 고을 아전을 때려 죽인 일이 벌어지자 사건을 덮어달라고 우의정 맹사성을 통해 해당 고을 수령에게 청탁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을 재조사하도록 지시한 세종의 명에 의해 전모가 드러나 투옥된 것입니다. 세종 12년에는 관리소홀로 말 1000마리를 죽게 만든 목장관리 책임자인 감목관 태석균의 죄를 완화시켜주려고 형조에게 사적으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을 맡은 사람과의 사적인 인연을 기회로 공공연하게 청탁을 행한다며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영의정으로 임명되기 몇 달 전인 세종 13년 4월에는 교화현감에게 관의 소유인 둔전을 달라고 요청해 얻어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크게 망신을 당합니다. 황희의 아들들도 하나같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서자 황중생이 세자궁의 재물을 훔치다 발각됐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자인 황보신도 재물을 착복한 것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어 황보신의 형인 황치신이 죄를 지어 몰수되는 아우의 기름진 과전을 자신의 과전과 바꿔치기 하다가 걸려 파면되게 됩니다. 막내 아들인 황수신도 예외는 아니라 그는 세조 때 영의정에까지 올랐지만 뇌물이 폭주했으며 한 일항의 밭이나 한 사람의 무부까지도 탐하고 다투어서 여러 번 대간의 탄핵을 받았다고 실록에 기록됐습니다. 이처럼 문제 많은 인물 황희가 어떻게 태종과 세종의 지극한 지우를 받으며 19년이라는 긴 시간을 영의정의 재임, 조선 최고의 명재상이라는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1389년 문과에 급제한 황희는 고려가 멸망하자 두문동에 응거했다가 태조 3년인 1394년 조선 왕조의 출사해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직원을 잘해 여러 차례 파직되긴 했지만 이조, 병조, 형조, 예조, 정랑 등 주요 부처의 실무 책임을 두루 맡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태종의 비서실장인 지신사에 임명되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비밀리에 지시한 많은 일들을 절대 누설하지 않고 탁월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태종은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반드시 그를 불러 찾았습니다.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는 어의를 보내 치료하게 하면서 하루에 3에서 4번이나 병의 차도를 확인할 정도로 황희를 총애했습니다. 그는 6조 판서를 모두 역임하고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가로서의 역량을 키웠는데 6조 판서를 전부 거친 사람은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황희는 양녕대군이 폐쇄자 되면서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는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는 접장자 승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황희는 부왕의 뜻을 잊지 말라며 세자를 타일렀고 궁궐 담을 넘고 기생을 불러들여 연회를 여는 등 세자의 계속된 일탈에 태종이 대노하자 세자는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라며 세자를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쇄자를 하기로 마음먹은 태종의 뜻을 바꿀 수는 없었는데 태종이 넌지시 경고를 줬음에도 그의 세자 옹호가 계속되었습니다. 태종은 민무구와 민무질의 숙청을 주도한 황희가 장차 자신에게 닥칠 허를 모면하기 위해 세자에게 아첨한 것이란 죄목으로 파직하고 서인으로 강등해 자손까지 서용하지 않겠다 합니다. 총애하던 황희를 이처럼 가혹하게 처벌한 것은 양녕대군 폐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이 국가의 앞날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고심 끝에 폐쇄자를 한 것인데
이런 임금의 결단에 반대해 양녕대군을 옹호하는 것도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단호히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황희에 대한 태종의 마음이 아예 떠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남원으로 유배 보내면서 군사들에 의해 죄인 다루듯 호송하지 않고 노모를 모시고 스스로 이동하도록 배려했습니다. 황희의 죄를 묻는 교서를 내릴 때도 황희의 조카 오치선을 보내 전달하게 했고 4년이 지난 1422년 2월 12일 상황이었던 태종은 세종으로 하여금 황희를 불러들이게 합니다. 세종의 권력 승계가 안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폐쇄자의 추종 세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데다 누구보다 아끼고 행정 능력이 뛰어난 황희가 세종을 도와 큰 일을 해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귀양을 보낸 황희를 세종으로 하여금 다시 등용하게 함으로써 황희에게 세종의 은혜를 입혔습니다. 세종의 세자책봉을 끝까지 반대한 세종의 정적으로 숙청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상황인데 용서를 해주고 높은 관직까지 줬으니 황희의 충성이 자연히 세종에게 향할 것이라고 계산했는지도 모릅니다. 이후 황희는 세종 4년 10월 28일 의정부 참찬에 임명됐고 세종 6년에는 당시 기근이 극심하던 강원도에 감사로 파견됐습니다. 여기서 백성구율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가 임무를 마치고 귀경하자 강원도 백성들이 그 공을 기려 소공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어 세종 8년 5월 13일 우의정이 됐고 9년 1월 25일에는 좌의정에 보임되었는데 좌의정일 때 모친상을 당했지만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후임자도 정하지 않았으며 2달 만에 기복하도록 했습니다. 서달 사건으로 투옥되고 태석균 사건으로 해임되기도 했지만 세종은 깊은 신임을 표시했습니다. 황희는 세종 13년인 1431년 9월 3일 19년을 장기 재임하게 될 영의정에 오르는데 황희가 요즘에 청문회를 받았으면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당시에도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황희가 영의정으로 임명된 후 열흘 가까이 반대하는 상소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며 전국이 요동쳤고 황희도 사직하는 상소를 계속 올렸지만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그로 하여금 속히 영의정에 취임할 것을 명령했고 하륜, 박은 등 역대 주요 재상들과 비교하며 황희만한 사람이 없다며 논란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영의정으로서 황희는 조정 능력 면에서 발군의 모습을 발휘하는데 여기서 조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바 우선 세종의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조정입니다. 세종은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경우가 많았는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조직의 추진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시도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좋은 제도라고 세종이 추진하다가 실패한 저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황희졸기에 따르면 세종께서 새로운 제도를 많이 만들고자 하시니 황희가 홀로 반박하는 의논을 올렸다. 세종이 이를 비록 다 따르지는 않았지만 중지시켜 막은 바가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황희의 반박은 허조처럼 세종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좋은 계책이지만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라는 형식을 취합니다. 다음으로 신하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한다는 의미에서의 조정으로 너도 옳고 그래, 너도 옳다는 유명한 일화에서도 보듯이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좁히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탁월했습니다. 어느 날 세종이 내가 명령한 일에는 논박하면서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왜 육조에서 올라오는 일에는 별다른 의논이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희가 전하께 상신하는 일에 합의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면 다시 조정의 의견이 모두 합치된 후에야 일을 올려서 다른 의논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이러한 황희의 조정 능력은 세종 재위 기간 중 임금과 신하들 사이의 대립이 가장 극심했던 불당 논란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세종 30년인 1448년 7월 17일 세종은 문소전 서북쪽의 불당을 건립하라는 명을 내리는데 태종이 불당을 지으셨으나 지금은 사라져버렸으니 다시 세워 선왕의 뜻을 기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온조야가 들끓었는데 승정원과 대간, 육조, 의정부가 연이어 반대 상소를 올렸고 중앙과 지방, 문신과 무신, 원로 대신과 소장 관료를 가릴 것 없이 어명을 철회하라고 세종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고집을 꺾지 않는데 이 시기 세종은 아들 광평대군과 평원대군이 젊은 나이에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아내 소원왕후와도 사별하는 등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느라 건강이 매우 악화돼 두 눈은 거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생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직감한 세종이 떠나간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종교적 안식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논란은 한 달 가까이 계속됐는데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자 황희가 나섰는데 86세의 고령에다 여러 가지 병이 겹쳐 집에서 요양하고 있던 황희는 22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특히 두 번째 상소에서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바라는 것이 지나친 점도 있으나 아첨하며 입을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섭섭해하던 세종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불당 건립에 반대해 출근을 거부한 집현전 학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해 다시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이때 한 어린 유생이 그의 행차를 가로막고 정승이 돼 어찌 임금의 그랬던 마음을 바로잡지 못한단 말이오라고 꾸짖자 황희는 유생의 기계를 보니 나라의 앞날이 밝다며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황희의 후계자 육성으로 그는 후계자를 키우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인자를 누구로 임명할 것인지는 최고 권력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이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후계자들을 골라 준비시킴으로써 업무와 리더십의 공백을 막고 1인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것은 2인자로서의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희는 북방개척의 주역 김종서를 유독 혹독하게 대했다는데 동료 재상이었던 맹사성이 김종서는 당대의 명신인데 대감께선 어찌 그리도 허물을 잡으십니까? 라고 물으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그를 아껴서 제대로 된 인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종서의 성격에는 오만하고 거친 점이 있으니 미리 그의 기운을 꺾고 스스로를 경계하도록 햇뜻을 가다듬고 언행이 무게가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차 우리의 자리를 이어받았을 때 신중히 행동해 이를 허물어뜨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연려실기술 3권. 김종서를 자신의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 것인데 당시 황희는 80대 고령으로 10년이 훨씬 넘도록 영의정에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기 영의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맹사성, 허조, 신계, 하연 등 고위 관료들도 모두 60, 70대 노인으로 재상 후보군들이 한꺼번에 죽고 경험이 부족한 신하들만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후계자를 키워야 한다는 황희의 판단은 적절했는데 실제로 김종서는 세종 사후 문종에서 단종으로 이어지는 권력 혼란기의 저의정으로서 전국의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황희의 후계자 수업이 부족했던 탓인지 김종서의 한계였던 탓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는지 몰라도 김종서는 왕위를 노리던 수양대군을 제어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뇌물, 청탁, 가족비리로 얼룩진 황희 정승이 20년이나 영의정을 지낸 비결이었습니다.